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30년 넘게 억척스럽게 일해온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거친 손으로 아들을 뒷바라지해 석사까지 만들었고 급기야 예일대학교에 합격한 금쪽 같은 손자를 위해 성대한 축하 연회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고학력자라는 며느리가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와인잔을 든 채 웃으며 그녀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몸에서 나는 그 생선 비린내 때문에 우리 집안 격이 다 떨어지잖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어야 뼈 빠지게 고생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이토록 모진 말을 뱉을 수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갑작스러운 모욕 앞에서 어머니는 며칠 뒤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했을 뿐인데 그 잘난 엘리트 부부가 돈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생선 비린내를 경멸하던 그 오만한 부부는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진정한 힘이란 학력의 높이가 아니라 삶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 이름은 임춘자. 올해 65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그 치열한 경매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꼬맹이 생선 장수라고 무시당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시장 사람 누구나 저를 보면 춘자 이모, 춘자 여사님 하며 허리를 굽힙니다. 내 평생 산전수전 다 겪었고 험한 말도 숱하게 들었지만 이 나이 먹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모욕이 내 가족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내 손자 지훈이의 예일대 합격 축하연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에 이름도 외우기 힘든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미영이는 몇 달 전부터 이 파티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반드시 번듯하고 화려하게 치러야 한다면서요. 연회장은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났고 공기 중에는 내게 익숙지 않은 고급 향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석사 학위를 가진 아들 내외는 와인잔을 들고 하객들 사이를 우아하게 누비고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지식인 가정의 모습이었죠. 저는 메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사부인,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 은퇴하고 나서도 기품이 남달랐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말투는 나긋나긋했죠. 친척들이 몰려와 사부인에게 아부 섞인 축하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정말 복도 많으십니다. 따님도 석사에 손자가 예일대라니 정말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은 다르네요. 사부인은 입이 귀에 걸리면서도 짐짓 겸손한 척 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다 아이들이 알아서 잘한 거죠. 반면 제 차례가 되자 사람들의 태도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웃으며 술을 권하긴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춘자 이모, 축하해요. 평생 고생하시더니 드디어 편내 폈어. 그러게 지훈이가 보통 인재가 아니야. 이제 이모는 발 뻗고 호강할 일만 남았네. 듣는 순간 속이 빤히 보였습니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 사회에서는 묵향 나는 사람이 비린내 나는 사람보다 한 수위 대접을 받는다는 걸요.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찻잔을 들어 입술만 적셨습니다. 연회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며느리 미영이가 아들 민석이를 데리고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술이 좀 들어갔는지 두 볼이 발그레하고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죠. 그때 먼 친척 하나가 또 며느리를 치켜 세웠습니다. 미영아, 너는 정말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너도 석사고 남편도 대기업 부장에 이제 아들까지 세계 명문대에 보내다니 네 엄마가 널 정말 잘 키웠다. 그 말에 미영이는 자지러지게 웃더니 와인잔을 높이 들고 테이블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내게 머물렀습니다. 딱 2초간 멈칫하더니 농담 반 자랑 반 섞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고모님도 참 저희 집이 무슨 진정한 서양 쇼샨 새가겠어요. 며느리는 턱으로 나를 살짝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생선 파는 시어머니도 계신걸요. 솔직히 시어머니 몸에서 나는 저 생선 비린내가
가끔은 우리 집안의 책 향기까지 다 덮어버리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 가족 격을 좀 떨어뜨리긴 하죠. 호호.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결코 작은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접시 소리 사이로 그 말은 너무나 선명하게 주변 테이블 사람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순간 연 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내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정, 민망함, 구경거리 났다는 호기심,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지 하는 암묵적인 동의까지. 네, 저들도 속으로는 생선 장수 할머니가 이 엘리트 집안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단지 미영이처럼 대놓고 말할 배짱이 없었을 뿐이죠. 그때 손자 지훈이가 인상을 쓰며 입을 열려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한테. 하지만 내가 생선 팔아 번 돈으로 공부시킨 내 아들. 민석이는 그저 난처한 듯 웃으며 아내의 손등을 톡톡 두드릴 뿐 어미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벌떡 일어나려 하자 민석이는 눈짓으로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미영이는 분위기가 싸해지자 뒤늦게 수습하려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다들 왜 그렇게 진지하세요? 나는 벌거벗겨진 채 무대 중앙에 던져진 광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굳어버린 것 같았죠. 쿵, 쿵, 쿵. 느리고 무겁게 뛰는 내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에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옅은 미소만 걸려 있었죠. 다 식어 빠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떨궜습니다. 목구멍이 아릴 정도로 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때라고. 책만 읽느라 머릿속에 오만함만 가득 찬 이 젊은 것들에게 진짜 세상 공부, 인간의 도리에 대한 수업을 해줘야겠다고 말입니다. 연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집문을 열자 익숙한 바닷잔내와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느리가 내뱉은 격이 떨어진다는 그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거칠어진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피부는 고목 껍질처럼 말랐습니다. 생선 가시에 찔리고 칼에 베인 상처들이 지도처럼 얽혀있는 손. 그래요. 이건 생선 만지는 손입니다. 우아한 파티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손이죠. 생각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8살 양갈래 머리를 땄던 어촌 처녀가 남편을 만나 자갈치 시장. 새벽에만 깨어나는 그 거친 세상에 발을 들였을 때를요. 처음 배에서 물건을 내리던 날이 기억납니다. 해는 뜨지도 않았고 젖은 바닷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얼음과 생선이 가득 찬 나무 상자는 너무 무겁고 미끄러웠죠.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났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었죠. 임자, 이 길 험하다.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그만둬.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얼음을 털어내며 말했죠. 당신이 하면 나도 해요. 무서울 거 하나 없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가장 든든한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경매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는 좌판에서 생선을 치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성격 불같은 남편이 손님과 싸우면 제가 뒤에서 웃으며 달랬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악착같이 일한 덕에 우리 가게는 시장에서 꽤 이름난 춘잔의 수산이 되었죠. 민석이는 그 진한 비린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찍 갔습니다. 사고로 집안 기둥이 무너졌을 때 민석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며칠을 울며 무너질 뻔했지만 겁먹은 채 강한 척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자가 거친 뱃사람과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저만 압니다. 텃세, 진상 손님, 깡패들의 행패 다 견뎌냈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쓰러지면 내 새끼는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도 좋으니 아들만은 내 길을 걷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공부시켜서 출세시키고 더 넓은 세상에서 선택하며 살게 하겠다고요. 아들의 대학 등록금, 석사 학비, 우리네를, 궁부네를 그 모든 돈은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의 하얗고 고운 손을 보며
저는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이런 거친 일 안 해도 되는 교양 있는 집안 딸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도 엄마는 배운 게 없어서 줄 게 돈밖에 없다며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아들 내외가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알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올 때 밟았던 진흙탕 길을 잊어버리더군요. 제 몸의 비린내가 그들 행복의 밑거름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사건은 겉보기엔 잔잔해진 호수 같았습니다. 민석이도 미영이도 그 일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물밑에서는 균열이 시작됐다는 걸요. 다음 날 오후 미영이가 혼자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부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세상 미안하고 순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그날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술이 과해서 실언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네, 저는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예쁜 눈동자 뒤에 숨겨진 계산기가 너무 잘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예일대 합격한 거 우리 집안 경사잖아요. 그녀는 눈치를 보더니 슬슬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미래는 저희가 다 계획해뒀고요. 이제 어머님 노후도 좀 편안하게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살갑게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딸처럼 굴었죠.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 축축하고 더러운 시장 바닥에 계실 거예요? 새벽잠 설치고 비린내 뒤집어 쓰고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친구 중에 유능한 자산관리사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투자 상품이래요. 수익률도 높고 엄청 안전하대요. 그녀는 서류의 숫자를 짚어가며 열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묵혀둔 돈 있잖아요. 그거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저희한테 맡겨서 투자하세요. 그러면 수익금으로 어머님은 우아하게 꽃꽂이도 배우고 오후에 차도 마시면서 사모님처럼 사실 수 있어요. 지훈이 유학 자금도 더 넉넉해지고요. 일거양득 아니에요. 그녀가 그리는 청사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톡 건드리면 터질 비눗방울처럼요. 그때 그녀가 한숨을 폭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예일대 학비랑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예전에 지훈이 몫으로 만들어주신 그 1억 원짜리 신탁통장 있잖아요. 계산해보니까 1학년 다니면 끝이겠더라고요. 그제야 속내가 훤히 보였습니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미국 유학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였던 거죠. 제가 주기로 했던 1억 원으로는 턱도 없다는 걸 알고 가짜 사과와 그럴듯한 투자 계획서를 들고 와서 이 비린내 나는 시어머니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혀를 놀려대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집어들고 대충 넘겨보는 척하며 말했죠. 듣고 보니 솔깃하네. 근데 내가 늙어서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서류는 두고 가라. 내가 곰곰이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하마. 그녀를 정중히 돌려보낸 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습니다. 지훈이 명의로 해둔 교육비 신탁계좌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김대리, 부탁 하나 합시다. 저번에 만든 그 신탁계좌에 조항 하나만 추가해줘요. 어떤 조항 말씀이세요? 공동관리 및 최종 승인권. 오늘부터 이 계좌에서 돈 10원이라도 빼려면 수령인인 지훈이 서명 말고도 나 임춘자의 친필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승인하기 전에 꼭 나한테 전화해서 본인 확인 절차 거치도록 해. 처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일대 학비 납부 마감 2주 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늘 미영이랑 학비 보내러 은행 갔더니 엄마가 인출 승인을 막아놨다면서요? 당장 돈 보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훈이 앞길 막을 작정이에요.
그의 고함에도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차분하게 되물었죠. 내 돈을 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놨을 뿐이다. 내 돈,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너한테 허락받아야 하니 그거 지훈이 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내 돈 받아가면서 뒤로는 돈 준 사람한테 비린내 난다고, 코 막고 격 떨어진다고 무시하는 것들한테 그냥 줄 거라고는 안 했다. 제 말은 칼처럼 정확하게 아들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농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뒤끝 있게 구실 거예요? 어머님 자존심 세우다가 지훈이 인생 망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진짜 이기적인 어머니시네. 이기적.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등골 빼서 너희 집 사주고 손자 공부시켰더니 돌아오는 게 비린내 난다는 조롱이랑 이기적이라는 비난이냐. 미영이, 너 공부 많이 했다더니 낯짝 두꺼운 것도 박사급이구나. 그쪽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내 비린내 나는 돈이 싫으면 지훈이 학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 부부 둘 다 똑똑한 석사라며 대출을 받든 공무원 출신 사돈한테 빌리든 너희가 번 깨끗한 돈으로 아들 유학 보내. 알았냐?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연락도 없었고요. 그렇게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시장 일을 마치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손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혼자 왔더군요. 할머니, 저를 보자마자 녀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손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니, 네가 여길 혼자 어떻게 왔어? 네 엄마 아빠는... 지훈이는 대답 대신 현관에서 제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꿀물을 타주었습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다 어른들 탓이지. 지훈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가 시켜서 왔어요. 가서 할머니 마음 좀 돌려놓으라고 불쌍한 척 좀 하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본인들은 염치 없어 못 오니 내가 제일 약한 손자를 앞세워 감정 호소를 하려 한 겁니다. 며칠 내내 집에서 싸움판이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밉보여서 이렇게 됐다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 저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돈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 보고 저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예일대 가는 대가가 할머니한테 그런 모욕을 주는 거라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보이는 거라면 저 유학 안 갈래요. 그냥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닐래요. 좀 늦어지고 힘들어도 제 힘으로 할게요. 할머니 피 같은 돈 더 이상 그렇게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와락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 내 손자는 석사 부모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속이 깊었습니다. 지훈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네 부모가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래. 내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고 내 희생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거지. 가족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존경과 예의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저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예일대는 가야지. 하지만 내 부모 생각처럼 공짜로 당연하게 가는 건 안 된다. 할머니가 내 부모한테 마지막 수업을 좀 하려고 한다. 네가 조교가 되어줘야겠는데 할 수 있겠니?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가장 든든한 아군이 생겼으니까요. 서울로 돌아간 지훈이는 약속대로 부모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뵙고 왔는데 마음을 굳히셨다. 나는 부모님께 너무 실망해서 유학 포기하고 취직해서 학비 벌겠다. 손자가 부모의 급소를 제대로 찌른 겁니다. 민석이와 미영이는 남들 보기엔 고소득 전문직이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걸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강남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수입차 할부금에 미영이 명품 가방,
사립학교 학비까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1억이라는 큰 목돈을 당장 구할 길도 없었을 테고, 무엇보다 아들이 예일대를 포기한다는 건 그들의 자존심에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시장 인파가 조금 빠질 무렵 두 사람이 드디어 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생선 비린내와 고함 소리가 가득한 시장 한복판에서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도대체 뭘 어쩌시려는 거예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왕입니다.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춘자 사장이죠.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너희 이 냄새 싫다며? 우리 집 격 떨어뜨린다고 했지. 저는 땀 흘리며 일하는 상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잘 들어라. 지훈이 유학 갈 돈, 그 돈 한 푼 한 푼이 다 여기서 이 냄새 속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경멸스러우면 쓰지를 말아야지. 미영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거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다. 저는 바닥에 놓인 펄떡거리는 생선 상자들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서명 받고 싶으면 오늘부터 딱 일주일이다. 너희 둘 매일 새벽 3시에 여기로 출근해라. 나랑 같이 일해서 아침 6시 경매 끝날 때까지 일해. 지훈이 학비? 너희 그 고운 손으로 직접 벌어서 가져가. 네. 미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석사 학위 있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여기서 생선 대가리를 치라고요. 석사가 벼슬이냐? 돈 없으면 석사도 굶어 죽어. 하기 싫으면 관두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미영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저 지금 입학 취소 메일 작성 중이에요. 미영이는 사색이 되어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콧대 높던 며느리가 무너지는 꼴을 보며 통쾌하기보다 서글펐습니다. 학교에서도 책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인생 공부, 현실의 쓴맛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결국 두 사람은 항복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빳빳한 새 방수 앞치마를 입고 죽을 상을 한 채 두 사람이 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왔냐? 저는 긴 말 없이 스티로폼 박스가 산처럼 쌓인 곳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이, 넌 저 박스들 트럭에 실어라. 미영이 넌 따라와. 첫날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사무실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던 사람이라 물 먹은 생선 상자 하나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헉헉거리며 허리를 못 펴더군요. 미영이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조개 선별하는 제일 쉬운 일을 시켰는데 얼음물에 손이 닿자마자 기겁을 했습니다. 비싼 네일아트를 한 손톱이 깨지고 살아있는 조개가 꿈틀거리자 비명을 지르며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장갑 끼면 안 돼요. 장갑 끼고 죽은 놈 산 놈 구분이 되냐? 썩은 조개 하나 섞여서 내 30년 신용 망치면 네가 책임질래? 이틀째 그들은 더 지친 얼굴로 나타났지만 눈빛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강도를 높였습니다. 미영이에게 칼을 쥐어주고 생선 손질을 가르쳤습니다. 잘 봐라. 칼질은 한 번에, 마음은 단단히, 손은 야무지게. 네가 머뭇거리면 생선이 너보다 먼저 한다. 비늘과 내장이 그녀의 옷에 튀자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옆에서 얼음을 나르던 얼음가게 아주머니가 오더니 거친 휴지를 건넸습니다. 세댁, 참 곱네. 자네 시어머니는 태풍이 불어도 이 자리 지켰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나 보지. 미영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는 인부들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잘 봐라. 여기엔 석사도 부장도 없다. 부지런한 놈과 게으른 놈만 있을 뿐이야. 네가 사무실에서 쐬는 그 에어컨 바람, 네 어미가 영하 20도 냉동창고에서 이 어깨로 집 날라서 산 거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미영이가 살아있는 광어를 잡다가 미끄러져 꼬리에 뺨을 세게 맞았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그녀가 칼을 던지고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해! 나 집에 갈 거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시장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비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는 며느리 앞에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퉁퉁 붓고 굳은 살 박인 갈고리 같은 내 손을요. 힘들지, 억울하고 서럽지. 제가 묻자 그녀는 울기만 했습니다. 네가 오늘 흘린 눈물, 깨진 손톱, 그게 내 지난 30년 세월이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이는 불평을 멈췄습니다. 묵묵히 장갑을 끼고 서툴지만 칼을 잡더군요. 민석이도 요령이 생겨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4일째, 5일째, 그들은 서서히 시장의 리듬에 적응해 갔습니다. 일 끝나면 녹초가 되어 말도 못했지만 눈빛에 있던 그 오만한 도끼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을 겁니다. 제가 10원, 20원을 아끼려고 상인들과 얼마나 치열하게 흥정하는지. 그러면서도 물건이 안 좋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폐기하는 제 모습을요. 돈보다 신용이 먼저다라는 제 원칙을 몸으로 배운 거죠. 결정적인 순간은 6일째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유명 호텔 총괄 셰프인 단골 손님이 오셨다가 얼음 나르는 민석이를 알아봤습니다. 민석 씨. 아니, 대기업 부장님이 여긴 웬일입니까? 민석이는 창피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셰프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춘자 여사님, 아드님이 효자네요. 옛날 생각납니다. 민석 씨 대학원 다닐 때였나? 그해 겨울 역대급 한파가 왔었죠. 여사님이 아들 등록금 마련한다고 그 칼바람 맞으면서 3일 밤낮으로 대방어 받아내시다가 쓰러지셨잖아요. 우리들이 업고 병원 뛰어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사님은 진짜 목숨 걸고 아들 키우셨어요. 민석이는 얼음 상자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색낸 적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는 굽어진 제 등과 거칠어진 손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생선 내장을 따던 미영이도 그 말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자신의 손과 그보다 100배는 더 망가진 제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격이라는 건 명품 향수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가족을 건사하는 이 거친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드디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동이 터오는 새벽, 저는 녹초가 된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시장 입구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30년 단골집이었죠. 이모, 여기 따로 국밥 3그릇. 기름때 낀 좁은 테이블에 셋이 옹기종기 앉았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미영이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킁킁거렸습니다. 비린내가 찌들어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구역질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한술 뜨니 온몸이 녹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네 친정어머니 공무원 하신 거 훌륭하다. 존경해. 나는 생선 장수다. 도둑질 안 하고 내 손으로 정직하게 벌어 먹고 살았어.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고 인격에 높낮이가 어디 있겠나.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힘들고 억울했지? 그게 내 40년 인생이다. 너희가 사는 아파트, 지훈이 학비, 그 모든 돈에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던 이 비린내가 배어 있다. 만약 이 냄새가 정말 더럽고 창피하다면 그 돈 다 토해내고 너희끼리 고상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에 미영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눈물방울이 국밥 국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났었어요. 이 냄새 하나도 안 역겨워요. 땀 냄새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옆에 있던 민석이도 투박해진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띠며 허리춤 전대에서 꼬깃꼬깃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자, 받아라. 은행 9시에 문 연다. 지훈이 늦겠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쓴 자필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증. 본인 임지훈은 유학자금 1억 원을 조모 임춘자 여사로부터 차용하며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하여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증인 부 이민석, 모 박미영. 박미영, 엄마,
지훈이가 이건 할머니 피땀이니 공짜로 받을 수 없대요.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몇 배로 갚겠답니다.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당연한 건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지훈이가 뛰어왔습니다. 녀석은 제 앞에 와서 손바닥을 쫙 폈습니다. 할머니, 하이파이브. 우리 약속이에요. 저는 녀석의 손바닥을 짝소리나게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물려준 건 돈 1억 원이 아니라 돈보다 훨씬 값진 자존감과 감사함이라는 유산이라는 것을요. 몇 달 뒤 공항 출국장. 우리는 지훈이를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미영이는 제 팔짱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낡은 점퍼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출국 게이트 앞에서 저를 와락 껴안으며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킁킁. 숨을 들이마시더니 환하게 웃더군요. 할머니, 냄새 좋다. 진짜 우리 집 냄새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녀석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가라, 이 녀석아. 가서 공부해. 명심해라. 공부는 네가 더 많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지. 선택권 없는 사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미영이도 눈물 젖은 눈으로 거들었습니다. 지훈아,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 우리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의 생선 여왕이라고.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파란 하늘을 보며 난생 처음 가슴 벅찬 평화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 몸의 비린내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내 자식들의 가슴 속에서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으니까요. 임춘자 여사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손자의 영광스러운 날, 어머니의 30년 인생을 부정당했던 그 순간,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무지였을까요? 아니면 거칠에만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일까요? 어머니는 비난 대신 노동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최고의 복수이자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 간의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지호에게 안부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저는 쿨하게 대답합니다. 아주 잘 지낸다. 돈? 너희가 매달 갚는 빚 덕분에 차고 넘치지.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꾹 참고 살았다면 저는 아마 그 집 구석방에서 눈치나 보며 시들어가는 노인네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당당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실버타운에서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어서 손에 꼭 쥐어야 할 건 다 큰 자식이 아니라 내 돈과 내 인생이라는 것을요. 내 손에 돈이 있고 나를 지킬 힘이 있으면 어디서든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며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노년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는 존엄한 삶 말입니다. 네, 오늘 임미라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자는 임미라님의 처사가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자식인데 법적으로 차사매고 인연을 끈다시피 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굴종이라고요. 임미라님이 경제권을 쥐고 반격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녀의 노년은 어땠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와 희생 강요. 여러분이라면 임미라님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들 지호와 며느리 지은이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여러분의 지혜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 울리는 우리네 진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지은이의 학원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가 꼬마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건반을 잘못 누르자 지은이가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악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아. 그렇습니다. 실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온 힘을 다해 저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버린 것은 다음 세대의 딸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더 안전하게 속지 않고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혼수이자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기 결혼의 늪에서 딸을 구해낸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법은 때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너무 느리거나 불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자님이었다면 의사의 그 작은 암시를 믿고 끝까지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설마 하고 넘겼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친구나 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